우리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 번의 위대한 승전, 3대 대첩이라 하면 두말할 것도 없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 거란의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워 귀주에서 그들을 무찔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 바로 강감찬이다. 948년 정종 3년 어느 고요한 밤 한 사신이 시흥군으로 들어서던 길이었다. 그때 갑자기 밤하늘을 가르며 유성 하나가 불꽃처럼 떨어졌다. 그 별은 한 집 지붕 위로 내리꽂혔고 놀란 사신은 사람을 보내 그 집을 확인하게 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아기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그 아이가 훗날 고려를 구한 장군 강감찬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어릴 적 이름은 은천. 그의 아버지 강궁진은 태조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강감찬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총명한 지략을 지녔다고 전한다. 무장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강감찬은 사실 문관 출신이다. 983년 진사시에 급제한 뒤 과거 복시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일찍부터 관직에 나아갔다. 그는 예부시랑 국자제주, 한림학사, 승지, 중추원사, 이부상서 등을 거치며 명망 높은 관리로 활약했다. 1010년 거란 2차 침입 3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지만 왕은 준비할 틈도 없이 쫓겨 피란길에 올랐다.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거듭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때 강감찬은 전장에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결코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 뜻이 받아들여졌다. 다행히도 양규 장군이 곳곳에서 무공을 세워 고려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1018년 거란 3차 침입 이번에는 강감찬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홍화진, 귀주 등지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강감찬은 탁월한 전략과 기지로 거란군을 괴멸시켰다. 귀주 대첩의 대승으로 고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기반 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거란은 4세기부터 동몽골 초원을 누비던 유목민족이었다. 말발굽 아래 세력을 키운 그들은 당나라 말기의 혼란을 틈타 916년 요나라요보나라를 세우고 중원에까지 발을 뻗치기 시작했다. 제국의 야망을 품은 그들의 눈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북진 정책을 펼치고 송나라와 손을 잡은 고려였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로서 옛 땅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반면 거란은 송나라를 견제하려 했고 고려가 송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다. 명분은 달랐지만 결국 세 차례의 거란 침입은 이 갈등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1차 침입 마이너스 서희의 외교전쟁 993년 993년 겨울 드넓은 북방 벌판을 뒤덮을 만큼의 거란군 수십만이 서경 오늘날의 평양 인근을 위협하며 내려왔다. 선봉의 선인은 거란의 장수 소손영 고려 조정은 크게 흔들렸고 그 위기 속에서 당당히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문신 서희였다. 서희는 단신으로 소손영의 진영을 찾아가談판을 벌였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국이요. 그러니 고구려의 땅을 되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란과 수교를 하지 못한 것은 여진족이 사이에 있어 가로막기 때문이지 우리 의도가 아닙니다. 소손영은 뜻밖에도 그 말에 설득당했다. 전쟁 없이 물러났고 그 결과 고려는 외교적 승리와 함께 강동 6주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에 성을 쌓아 국경을 견고히 했다. 2차 침입 강조의 죽음과 나주의 피난 1010년 두 번째 침입은 17년 후 1010년 11월에 일어났다. 이번엔 거란의 왕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표면적인 명분은 목종 패립 사건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거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목종 패립 사건이란 무엇인가? 목종은 병약한 왕이었고 후사가 없었다.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음모가 피어났다. 헌해왕후는 정부 김치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서경의 강조가 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군 목종을 폐위시키고 태조왕건의 손자인 왕순현종을 왕위에 올렸다. 거란은 이 사건을 빌미로 강조를 내놓으라고 했고 고려는 이를 거부했다. 강조는 거란과의 전투에 나섰지만 통주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다. 거란군은 서경을 점령하고 남하, 수도 개경까지 진군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다. 대신들은 항복하자고 주장했지만 강감찬은 결연히 맞섰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강조에게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정면 승부보다 적의 기세를 피하고 후위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조언에 따라 남쪽으로 피신했다. 조정은 광주, 공주를 거쳐 나주까지 이동했고 이 피난길은 고려 왕실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 사이 고려군은 반격에 나섰다. 장군 양규가 중심이었다. 그는 곽주와 해주 등지에서 거란군을 기습 공격해 큰 전과를 올렸다. 지친 거란군은 결국 1011년 정월 퇴각하기 시작했고 제2차 침입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겨울의 숨결이 매서운 1018년 평안북도 의주 일대 흥화진. 잔설이 덮인 험한 산세 아래 한 줄기 강물이 얼어붙은 듯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 한 노장이 서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 백발이 성성한 그 노장은 고려의 상원수 강감찬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전 고려는 거란의 두 번째 침략을 가까스로 막아냈다. 그러나 퇴각하는 거란은 뻔뻔하게도 두 가지를 요구했다. 고려 왕이 거란에 직접 입조하고 강동 6주를 돌려줄 것. 이에 고려의 현종은 병을 핑계로 입조를 거부했고 강동 6주 또한 넘겨주지 않았다. 분노한 거란은 국경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일으키며 압박했고 결국 1018년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고려로 들이닥쳤다. 거란의 3차 침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고려는 전쟁의 상처를 추스르며 군을 재정비했고 국경을 요새화하며 20만 대군을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그 군을 맡긴 이는 바로 강감찬이었다. 그는 부원수 강민첨과 함께 빠르게 전선을 조직하고 적을 맞이할 장소로 흥화진을 선택했다. 강감찬은 현장을 둘러보며 지형을 면밀히 살폈다. 깊고 가파른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동쪽에는 굽이진 강이 병풍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 강을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강민첨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소가죽을 꿰어 굵은 밧줄로 강줄기를 막아라. 그리고 정예 기병 1만 2천을 숲속에 매복시켜라. 며칠 후 거란군이 강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 평범한 물줄기를 아무런 경계 없이 건너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강 위를 틀어막고 있던 밧줄이 끊겼고 갇혀있던 강물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맹렬한 급류가 거란 병사들을 휩쓸어버렸다. 지금이다! 강감찬의 외침에 숲속 매복병들이 뛰쳐나왔다. 패닉에 빠진 거란군은 강을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고려의 기병은 그들을 단숨에 추격해 섬멸했다. 거란군의 10만 대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노장의 침착한 지략, 자연을 무기로 삼은 치밀한 준비, 매복과 심리전이 어우러진 명장면이었다. 이날의 흥화진은 단순한 승전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가 외침에 맞서 당당히 스스로를 지켜낸 민족의 자존심이 되었다.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은 흥화진에서 크게 패하고도 진군을 멈추지 않고 개경으로 향했다. 강감찬은 강민첨으로 하여금 군을 이끌고 거란군을 추격하게 했다. 강민첨은 자주에 지금의 자산군 내구산에서 적을 크게 격파했다. 또한 실랑 조원배 마탄 예성강 상류 지역에서 적을 습격해 1만여 명을 사살했다. 하지만 소배압은 굴하지 않고 군을 재정비해 1019년 현종 10정월에 다시 개경을 향해 진군했다. 강감찬은 미리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군대 1만 명을 주어 개경을 방어하도록 했다. 그리고 거란군의 개경 입성에 대비해 개경 근처의 작물을 미리 거두게 하고 백성들을 성안으로 피난시켰다. 먼 길을 진군한 거란군이 개경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게다가 마을이 비어 군량미를 구할 수가 없자 소배압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강감찬이 노린 것은 바로 희군하는 거란군이었다. 강감찬은 거란군의 퇴로 곳곳에 군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급습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귀주에서 거란군과 고려군이 전면적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귀주는 압록강 이남 청천강 이북에 있는 강동 6주의 하나였다. 뒤쫓는 고려군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거란군 역시 물러날 길 없는 막판 전투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군의 대치는 쉽사리 승부를 보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김종현의 부대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또 때마침 비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 닥쳤다. 남쪽에 진을 친 고려군이 기세를 올려 맹렬히 공격하니 거란군은 정신없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감찬은 추격을 명했다. 그리하여 석천을 건너 발령을 이르는 중간에 적들의 시체가 들에 널렸다. 생포한 인원과 노획한 말, 낙타, 갑옷과 투구 같은 병기들이 수없이 많았다. 살아 돌아간 적병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거란군은 지금까지 그토록 비참한 패배를 당해본 예가 없었다. 거란 왕 성종은 간신히 살아 돌아간 소배압을 관직에서 쫓아냈다. 내가 적을 얕잡아보고 경솔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낯으로 나를 대하려는가. 내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긴 후에 죽이겠노라.
귀주대첩의 역사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거란의 10만 대군을 괴멸시켰다는 급보가 개경에 전해졌을 때 왕위에 오른 뒤 2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아야 했던 현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승전보. 그것도 이번엔 적을 거의 전멸시킨 완전한 승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개선의 날, 강감찬이 이끄는 세 부대가 천천히 도성으로 향해 들어왔다. 전장에선 창검을 휘둘렀을 장병들이 이제는 묵직한 노획물과 수많은 포로를 이끌고 행렬을 지었다. 그 모습은 웅장했고 기계는 하늘을 찔렀다. 현종은 왕위의 위험을 뒤로하고 몸소 영파역까지 나아갔다. 그는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백전노장 강감찬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를 전하고자 했다. 연회가 열렸다. 채붕이 드리워지고 풍악이 울려 퍼졌다. 전쟁터의 피비린내 대신 이제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궁궐 안을 가득 메웠다. 왕은 금으로 만든 연꽃 장식을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며 말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과 같은 충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왼손은 강감찬의 거친 손을 붙들었고 오른손은 잔을 들어 그에게 축배를 올렸다. 강감찬은 몸 둘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에 오히려 사의를 표했다. 현종은 그날의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다. 영파역의 이름은 흥리로 바뀌었고 영리들에게는 관리의 상징인 각과 띠가 하사되었다. 강감찬이 나이가 많다며 은퇴를 청하자 왕은 고개를 저었다. 공 같은 이는 자리에 있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왕은 궤장을 하사하고 사흘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도 된다고 허락했다. 또한 그를 서검유수 내사시랑 통내사문 하평장사라는 최고의 관직에 임명하며 임명장에는 손수 친필로 이렇게 적었다. 만일경의 전략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호국 북쪽 오랑캐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감찬은 달라지지 않았다. 잔치는 끝났고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북녘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개경 외곽에 성곽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끝내 그것을 관철시켰다. 그가 생각한 평화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대비와 준비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1030년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화시 중에 올랐고 1032년 그의 나이 84세 이르러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외세로부터 위상을 인정받았고 거란과의 화치는 물론 여진 말갈 같은 변방 세력과도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국경은 견고해졌고 백성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강감찬의 승리는 단지 전장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고려의 자존을 지켰고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역사 속 영웅이라 부른다.